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아베노믹스에서 시작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를 선언하자 해도 너무하다 이런 반응마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수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나 철강, 기계업종은 이미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공격적인 돈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지난 2년간 시장에는 이 132조 엔, 한국 돈으로는 1,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뿌렸는데요.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12월 엔화 대비 원화는 100엔당 1,288원으로 1년 후 1,047원으로 떨어졌고요. 이후 엔저 현상이 계속돼 올해 새해부터는 원엔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엔저 공습의 막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종전보다 최고 15조, 20조엔 늘어난 연간 80조엔, 우리 돈으로는 773조 원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원엔 환율 종가는 100엔당 950.9원으로 하루 새 15.45원 급락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원엔 제정 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945.0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국은행은 이달 오후 2시께 장병화 부총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따라주지 않자 계속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국내 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2년간 지속된 엔저 현상이 국내 경제에는 없던 순재를 안긴 이 엔저가 바꿔놓은 국내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함께 살펴보실까요? 엔저는 일본 관광객들이 주로 찾았던 서울 명동 환전소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가끔 일본인 관광객이 엔화를 바꾸려 찾아오긴 하지만 환전 금액은 10,000엔 정도로 대부분 소액입니다. 엔화 값이 떨어져 있어 큰 액수를 환전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엔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부문은 여행업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행 관광객은 엔저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그 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일본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과 식품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40%가 넘게 감소한 화해류를 비롯해 막걸리와 라면, 김치 등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계속되는 엔저에 우리 상품의 일본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반대로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공습은 한층 더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아베노믹스에서 비롯된 최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이로 인한 파급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크다, 크지 않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모처럼 아주 꽉 찼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현정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두에 잠깐 아베노믹스, 일본의 양적 완화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수출 시장에 좀 가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큰 그림을 먼저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엔저가 됐으니까 일본은 수출이 팍팍 늘어나고 예. 우리는 수출이 지금 안 늘어가는데 그게 엔저 때문이다.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일본이 사실 금방도 설명이 나왔지만 엔저 또는 이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뭐 수출 늘리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죽을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가 풀어보자 그러는데 그 풀어가지고 좀 낮았으면 괜찮은데요. 예. 안 낮으니까 또 계속 푸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수출 자체가 전에는 막 중국이 한 20% 늘고 우리도 10% 늘고 그런데 전 세계 수출 자체가 지금 많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 4%. 그 여러 가지 요인에서 수출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게 겹치니까 이제 정말로 여기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쏟는 건 사실인데 예.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수출 중에서 대일 수출, 예. 금방 뭐 이 환전 얘기는 하시면 일본하고 수출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렵고 뭐 화면에도 일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수출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금방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수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수산물이요.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일본이 자동차가 낮으면서 늘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작년에도 한 10% 가까이 줄고 금년에도 계속 줄고 그전에도 줄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인 것이 예. 가장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일본 제품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는 수출이 그래도 뭐 2%든 3%든 늘어가고 있고요. 예. 일본은 그 비슷한 품목들이 세계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시장에서는 않는군요. 마이너스,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예, 마이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수출이 무지무지하게 참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엔화가 아주 뭐 그냥 모든 그 수출 부진의 모든 원인이 아니다는 어렵다.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수출 시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출 시장 이외에 또 엔저로서 우리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뭐 산업, 업종 어떤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수출이 한 2, 3% 증가하는 건데요. 예.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제 엔저까지 겹쳤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수출 상품들이 과거보다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늘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 이런 관련 제품, 자동차,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수출이 지금 증가율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은 예. 거기에 지금 엔저까지 겹치고 또 수출 경합도까지 높아진 게 지금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꾸준히 이제 현지 생산을 늘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환율의 영향을 덜 받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보죠. 좀. 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감소했고요. 예, 예. 이제 매년 한 8% 이상 하다가 이번에 크게 감소했고, 금년에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우리 수출 기업이 마이너스 1.8%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로. 이제까지 이제 성장률이 플러스였다가 돌아섰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7.4%로 내려앉았고, 예.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도요타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닛산, 뭐 혼다 이런 데가 수출 그 영업이익률, 뭐 매출액이 17%까지 올라갔는데 현대는 겨우 3%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경쟁률이 지금 그 도요타, 혼다, 닛산 이제 그 현대가 이제 사유로 많이 내려앉은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 많이 사실이군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십시오. 분석하는데 예. 물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실어 나가는 물량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자동차도 예. 우리가 그 플러스로 늘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에서 실어 나가는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아까 현지 생산이면 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도요타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그렇죠. 하니까 예. 저게 엔화가 이렇게 하더라도 도요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좀 적고 그럼 미국 수혜를 제대로 생산. 못 그래서 받는군요. 지금까지 이제 제일 문제는 이 수출 물량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인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건 뭐 수출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 사람들은 같은 1달러 받아도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의 수익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고 우리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것도 아주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까 환율 부분이 있고 예.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경쟁력 문제인데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본 산업들이 좀 경쟁력이 괜찮아가지고 수익성이 좋은데다가 이제 엔화까지 더 뽑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전반적으로 사실상 예. 이게 엔화하고 또 별개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근데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올해 들어서 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주가 한 9% 올랐더라고요. 물론 최근 2년 하면 절반 한 2배 이상 올랐었는데 그렇죠. 예. 현대자동차 주가는 올해 30%나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물론 이거 엔저 영향도 있고 다른 경쟁력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 저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떨어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인도가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갔었는데 그때 예. 그 공장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낮 교대해서 상교대로 생산했는데 그래도 생산이 부족하다. 그 정도라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서도 과거보다는 좀 판매가 좀 둔화되고 특히 인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는다는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엔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엔화 강세는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오히려 나도 예. 국민의원의 김 교수님이 더 예, 예. 전문가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지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이 안 나와 있는 거 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은 정말로 알 수가 없고 저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왜 지금 뭐 100매단이 아니라 117, 8원 이렇게까지 내려간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최근의 문제는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뭐 정치적인 문제 예. 또 지금 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뭐 변화 금리 인상 그래서 큰 요인으로 보면은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서 훨씬 못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엔화의 이 약세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돈인 달러 대 이제 엔이니까 나아질 요인은 없는데 근데 다만 지금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냐. 예. 좀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금리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고 일본은 금리가 제로 같으니까 이제 예. 엔화가 약세다라는데 그럼 과연 지금 일본이 저렇게 문제고 유럽이 문제고 그러는데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겠느냐 아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디플레인 상태인데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고 얼마 전에 그러는데 예, 직접적으로 그러면 비판을 조금 했죠. 낮을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내년에는 수출 진력이 더 어려워진다. 내년에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이제 일본이 그때까지는 70조 원을 풀다가 내년에는 80조 원을 풀겠다. 그렇게 선언했고, 아까 조금 전에 업종별로 이제 산업 경쟁력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미국에 대한 수출의 경합에서 일본과 한국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예. 일본을 100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93, 예.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이나 뭐 고무 같은 제품은 84%, 그 다음에 이제 또 광학기기 이런 게 한 73%,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은 65%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엔저까지 되니까 더 경쟁력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내년엔 더욱더 우리 기업이 그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수출에 더 어려움을 예, 겪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현 교수님께서 언제 방송을 내가 들으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예측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는 몰라도. 예. 예, 저는 저 증권회사가 리서치센터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엔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가 제가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경제의 비밀은 인구에 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의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축률이 떨어지면 그 나라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 28개월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많이 풀었었어요. 2012년까지는. 예.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77엔까지 갔는데 2012년 하반기로는 일본이 지금 미국보다 더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번원통화 상대 비율로 보니까 뭐 상관관계가 0.83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보다 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약세고, 그 다음에 일본 저 공적 연금이 예. 최근에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자금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볼 때 엔화가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 이후로 엔달러 평균이 한 110엔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118엔이니까 예. 뭐 평균 넘어선 수준이죠. 근데 언제 엔달러가
저 하락세가 엔화 가치 하락세가 멈추느냐? 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만간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주가에 너무 경기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가능성이 예, 있다. 그 시점이 저는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시장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일본으로부터 이제 뭐 그 부품 수입하는 업체들은 많은 또 수혜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 좀 설비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부품은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뭐 대일역조 그다음에 부품 국산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예. 대부분의 경우 한 20% 정도는 일본 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가 쓰고 높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들어온다든가 지금 예. 우리가 경상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실 비단 일본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제 이 생산재, 자본자 같은 걸 지금 이 기회에 좀 많이 수입을 하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정부나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뭐 수입을 불확실성이 너무 하려니까 높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지 예. 투자를 하는데 그런 예. 점에서 보면 기대 많고 뭐 하여튼 예. 일본 제품 특히 요새 같으면 많이 들어가지고 장치를 확충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금방 얘기하신 거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경제에 대한 좀 확신이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나라 돈의 전반적인 강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엔화에 대해서 그게 지금 수출로만 보면 참 부정적으로 비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김 교수님도 그렇고 김대정 교수님도 이제 금융 쪽에 전문가시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서 차관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하고 또 이 은행하고도 물려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엔화 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엔화를 빌려 썼던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적고요. 예. 또 달러 값 같은 것도 이제 뭐 원화가 이제 절상이 되면 적은데 만약에 예. 우리 돈 가치가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 기업들의 또 다른 면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201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금액을 보니까 34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약 한 34조 원쯤 되고 예. 우리가 이제 수입한 것은 6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실질이 한 60조 원 정도. 그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예. 우리가 적자가 이제 작년에 25조 원쯤 됐거든요. 대일 적자가.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엔저가 되니까 우리가 일본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수입업체는 혜택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예. 좀 적은 비용으로 이제 수입을 해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 때마다 일본 기업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20%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입할 때 좀 단가가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기업들도 고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뭐 이렇게 가전제품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50억 달러거든요. 작년에 440억 달러 흑자 났는데 예.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보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일본하고 또 중동에서 원유 수입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 무역 숫자가 도대체 적자가 안 줄어듭니다. 제가 1983년에 대학원 들어가지고 연구했던 게 그때 정부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인가. 예. 그때부터 연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소재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일본에서 것이죠. 수입을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요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익자가 지금 80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엔 약세 기간에 가서 일본 소재 기업 좀 샀으면 어떨까 이런 그래.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굉장히 역발상적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 엔화 약세 현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데 엔화 약세가 우리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것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엔화가 지속되게 되면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뭐 지난 사실 2분기 동안 계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 경제, 양적 완화와 함께 가는 일본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잘 돼야지 또 뭐 유럽이 잘 돼야지 예. 사실은 미국 경제도 잘 되고 우리 경제도 글로벌 잘 경제가 좋고 되는데 우리 경제 잘 되겠죠.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뭐 아베노믹스가 해가지고 세 가지 화살을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나라든 좀 일본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이렇게 바라는 건데 그게 효과가 좀 나는 듯 하다가 작년 초에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년 4월 소비재 인상 이후 또 뭐 지금 2, 4분기, 3, 4분기 일본 경제가 2연속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받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사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또 우리 경제에 그렇죠.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두 개가 우리한테는 같이 묶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해답이 틀림없이 안 되는 건도 알지만은 지금도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예. 경제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돈은 덮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엔저가 더 떨어지니까 일본 경제 자체가 문제고 또 하나는 일본에 아까 도요다는 얘기했지만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도요다나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한때는 우리 금년 상반기 한 100억 원 되면은 큰일이다. 예. 지금도 110원이 넘어가면은 정말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게 일본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의 설문에 나오는 거니까 사실 예. 일본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엔화 약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달러 강세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역력으로 엔화가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사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죠. 그래서 2008년부터 금리를 기준금리를 5.25% 0%까지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세 차례 걸쳐 양적 완화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소비 늘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이제 드디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언제 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는 시기인데 예. 일본은 돈을 더 풀어야 되니까 예. 엔화가 약세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글쎄 앞으로 전 세계 좀 환율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될지 한번 예상을 좀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전세가 한율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 버리저번해서 전 세계 이제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같이 동반 성장하자. 이제 환율 전쟁은 좀 그만하고. 예. 근데 이제 일본은 또 내년에도 계속 환율을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이제 금리 인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고. 근데 또 그러면 중국이 또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 또 유럽도 이제 피기스 국가, 유럽의 뭐 5개 이제 국가들 어려워지면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예.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어떤 환율 정책이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에 개입해야 될 정도로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기업들이 정부도 적극적인 환율 개입을 좀 해달라. 예. 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화 약세 현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2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할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놓을 수가 없는 이 맛. 자연직가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햇살 담은 포도즙. 궁금하시죠? 자연직가의 포도즙은 고품질의 상주 고랭지 포도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피로회복, 노화 방지, 숙취 해소, 항암 효과까지. 와, 이 자연직가 포도즙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한 팩에 담았습니다. 포도의 씨와 껍질의 영양까지 그대로 담은 자연직가 포도즙이 50팩 한 상자에 33,000원, 55,000원 아닙니다. 44,000원도 아닙니다. 자연직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최저가 33,000원. 포도알이 살아있는 포도의 영양. 자연직가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일본의 양적 완화가 계속되면서 각종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엔저로 인한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내년에 수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근본적인 엔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내년 중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엔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엔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엔화 약세의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심한 기계, 철강 업종은 경쟁력 강화, 이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지금처럼 가속화되면 가격 경쟁에서 국내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이런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지난 19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학계 전문가들이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저 위기를 국내 경제로 유리한 판세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원엔 환율이 재정 환율이기 때문에 이제 외환 당국이 원달러 정책을 통해서 원엔 환율 약세 가져오는 부작용을 좀 상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지금 뭐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 달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예. 원엔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무리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조해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동조화 현상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제 동조해서 이제 원엔은 환율을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엔저가 지속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에 직접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일본 기업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일본의 경상이익의 약 80%가 환차익으로 생기는 거라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고 토요타 같은 것도 61%가 환차익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부 전경련에서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일 요구한 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해라. 한국에서도. 예. 그게 이제 한 45%로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수출 금융이나 보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가 좀 해달라. 예. 그게 한 27%.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수출 인프라를 좀 도와달라. 뭐 또 환위험이나 또 해치 상품을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해야 된다. 예.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요 가운데 내놓은 정책이요. 아무래도 이제 엔저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기업들 시설, 설비 투자를 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뭐 금융, 세제 지원하겠다. 발표한 지가 벌써 좀 한 달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뭐 실효성이 있겠냐. 전혀 기업의 움직임들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불확실성도 많고 기업 수익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적인 지원 정책들이 설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데 교수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업들은 돈이 보여야지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약 484조 원이거든요. 저는 이 돈을 지금 잘 활용해야 될 시기다. 이거 국내 투자가 마땅하지 없으면은 아까 일본 첨단 산업 이런 거 살 기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통화정책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에 6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2006년부터 더 큰데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 목표가 그동안 제조강국, 무역강국에서 금융강국, 이하나 국제화 이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면은 달러 대신 이하나로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그 이하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텐데 한국은행이 이하나를 사가지고 돈을 풀어주면은 환율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하나 직거래 시장 지금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주 와닿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좀 국제화가 되고 있으니까 원 위엔 직거래 그런 걸 좀 늘려가고요, 원엔 환율을 늘려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엔화가 내려가니까 우리도 뭐 하자. 아까 전쟁 그러는 거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IMF도 전 세계 보고 돈을 풀라 그러거든요. 예. 정도의 차이지만 풀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각 나라가 공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일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원 정도 되는 거는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시장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아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좀 통화 가치의 안정을
기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기여하는 게 우리라도 뭐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통화수학 같은 걸 해서 뭐 아주 기본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다져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차원 또 정부 차원에서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일본에 대한 수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고 또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환변동보험 같은 거 지원한다든가 마케팅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사실 대응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G20 같은 데서 그런 얘기한다. 어느 정도 좀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일본도 뭐 80엔에서 120엔 되는 건 이거는 일본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그 2000년대 우리 yen 환율이 지금도 사실은 더 안 좋았죠. 예. 그러는데도 우리 경제가 뭐 잘 견뎠고 물론 이제 변동폭이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엔저 환율 뭐 이 정도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견뎌내야 되죠. 예. 우리가 2007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그때 한 얼마 정도였어요? 엔달러 환율이 800원도 안 800원, 됐었어요. 그렇죠. 엔원 환율이요. 그때도 견뎌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경제를 거치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2년에 우리 수출이 총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2년에 무려 56%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구조조정.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이 그래가지고 엔저를 해서 일본이 무역 적자도 팍 줄어들고 일본이 수출이 좋아지고 일본 경제도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상대적으로 아까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일본이 엔저가 됐는데 일본이 좋아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아까 우리 김대중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제는 120엔 가까이 됐는데 이게 더 나쁘니까 더 지속이 되면은 게다가 이제 1-2년 과거 1-2년 동안은 이게 이제 일본이 수출 단가도 인하도 안 하고 그랬는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가 계속이 돼버리면 일본대로 문제고 한국 기업들은 더 문제니까 그 2000년대, 2004년, 2007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고요. 국제 경제 정체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원엔 환율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10% 하락하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랬더니 철강은 약 13%의 그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석유화학은 또 11%가 수출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10% 환율 때문에 그 철강은 13%,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11%, 그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수출은 9.2%는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10% 변동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우리 전체 수출은 9%의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일본이 지금 엔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가격 인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비축된 이렇게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가격 인하 또 마케팅을 확대하거나 또 막 투자나 이렇게 뭐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아주 크게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이 진짜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일본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10개 전자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크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한국이 일본에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키워서 기업에 그래서 경쟁력을 더 올리도록 해야 된다. 교수님 아까 이제 환율 말씀을 하시면서 환율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 의존형 구조로 갔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마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우리 경제가 시장에 가야 될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최근 환율을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 미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인데 다른 대부분의 통화에서는 강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서 강세인 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35세에서 59세 인구인데요. 이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을 버니까 미래의 소비를 대비해 저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미 재무부 한율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799억 달러, GDP 대비 4.1%. 예. 이건 너무 높다. 이거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의미를 담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한국의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도 좀 저는 이해를 시키고, 예. 그래서 저 환율 하락하는 거를 다른 나라에도 상대적으로 통화 강세되는 걸 우선은 어느 정도 막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외교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네요, 교수님. 저는 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다 하는 거는 좀 공감을 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출 수입 갖고 벌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도 최근에 보면은 이 개방도라 그러죠. 수출 수입하고 GDP도 독일도 그냥 80, 90%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건 새로운 그 변화의 패턴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이제 중국에다 예를 들어서 반제품 수출하면 중국이 이제 세계에 막 수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수출이 막 10% 늘어가고 그러고 아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패턴이 지금은 더 이상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계 지금 7위의 무역국, 뭐 7, 8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본이 문제가 되면 예를 들면 다른 시장에 이번에 한중 FTA 같은 게 좋은 얘기인데 한중 FTA 같은 거 빨리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환율에 이제 지금 변화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중국하고도 이 통화 공조를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요. 그럼 국제적으로 얘기가 좀 정말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좀 최소한도의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한다는 노력. 그런 이제 국제적인 적응에 좀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출 의존도 아까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좀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죠. IMF 경제 이전에 GDP 중에서 설비 투자가 한 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9% 안팎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돈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하거든요.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통계 보니까 은행의 기업 대출 중 44%가 거의 역마진 대출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안 하면 은행이 역마진을 내고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가계가 지금 가계부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N이 약세가 되면은 더 문제다.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내수 살려면 결국은 좀 국민 소득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아까 전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83%가 수출과 수입을 먹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인구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뭐 내수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5천만의 인구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GDP의 83%가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고, 이번에 한중 FTA도 체결을 하셨지만, 이제 뭐 뉴질랜드도 뉴질랜드도 같이 이번에 체결됐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작년에 TPP도 가입을 하겠다고 했는 게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TPP입니다. 근데 TPP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FTA가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TPP인데 저는 이제 TPP도 빨리 가입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이제 우리가 1인당 GDP로 일부러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까지 있는데 저는 하여간에 이제 그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FTA 체결 확대, 뭐 TPP도 빨리 조기에 확정, 뭐 이런 거 저는 적극 지지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김영혁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확장이 지금 서비스 쪽에 저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수출을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 그래서 아까 금융도 뭐 있을 수 있고 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관광도 나왔지만 관광도 사실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어디 이제 동해안 쪽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기반 뭐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라든가 학교에도 외국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 의료 뭐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내수는 내수대로 그다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일으키는 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가계소득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국민소득이 생기면 이제 가계, 기업
전부 나눠갔거든요. 예. 근데 97년 이후로 보면은 가계가 가진 업무가 한 72%에서 지금 63, 65% 떨어졌고 기업은 13%, 25%로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기업만 부자가 됐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자. 그래서 배당금을 더 주라, 임금을 올려달라, 투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임금은 참 올려주기 쉽지 않다. 예.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한 번 올리면은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배당은 더 주겠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게 조금 가계소득을 하려면 될 텐데요.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 지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처, 앞으로 이제 예. 성장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 근데 서비스업을 언급을 하셨고요. 저는 최근에 와서 가장 좀 중국 경제 부러운 것이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 삼성, 맞습니다. 현대기아, 우리는 다 예. 인류 기업들은 제조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리바바 같은 좀 서비스 업종에 인류 기업을 하나 좀 가졌으면 하는 참 부럽기도 하고 바람인데 뭐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갖기 힘들게 만드는지. 이번에 그저께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알리바바가 하루에 10조 원을 매출했다. 맞아, 뭐 세계적인 빅뉴스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어떻게 10조 원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공인인증서만 그 다 은행이 비축하게 되면 금융사고가 나도 100% 금융기관이 이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지켜라. 예. 공인인증서만 비축하고 어떠한 규제만 어기지 않는다면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업이.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라. 사고가 나면 대신에 금융기관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가 그런 규제를 과거에 수년 전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해서 금융 안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공인인증서만 하면 그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나도 그 개인에게 은행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 패소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금융 규제,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폐지하고 그러면 금융기관 알아서 그 해커라든지 뭐 파밍 사기 이런 거를 알아서 규제를 알아서 조치를 취해라.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전부 다 맡겨놓는답니다. 기업에게. 예. 그러니까 서비스든 금융이든 기업이 알아서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해라.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최근에 또 우리 금융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 레고가 지금 우리 강원도 춘천에 짓기로 했다가 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갔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 수도권 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금융 규제라든지 정부가 그런 제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게 아주 좋은 방법. 오늘 사실 이제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좀 경쟁력을 갖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절치는 걸제 한 단계만 줄여도 일자리가 한 뭐 15,000개에서 2만 개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규제가 늘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또 불필요한 규제들은 우리가 좀 없애서 서비스업 이쪽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규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예. 같고요. 근데 제가 요새 창업사관학교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기업을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지. 그 새로 더 물건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 돈을 좀 대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라, 기관을 연결시켜주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그 인구 구조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보수화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또 그런데 투자하기는 싫고 원금 지키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정부 측에서 벤처 캐피탈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활성화만 시켜주면은 젊은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신문에서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런 창업 생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좀 과장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희망이 좀 생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부 정부에서 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후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성과 만들기 위해서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들 이렇게 찾아다니는 또 이렇게 창업 사냥꾼들도 최근에는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환율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요. 어차피 이제 엔화 약세 앞서 쭉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뭐 한 8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 좀 이렇게 우리 시장에 제언을 좀 해주시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주 경쟁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얘기 나오고 이제 전자 얘기 나오는데 아주 가장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도요타가 세계 1위고요. 예.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 앞에서 1위라고 이제 내세우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세계 1위고. 예. 전자는 상대적으로 삼성이 아까도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 그 정말 옛날에 소니 이런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엔저 된 지 지금 2년 됐는데 전자 쪽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리거든요. 자동차, 그 다음에 기계, 석유 제품 쪽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지만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늘리는 건데 경쟁력을 늘리려면 투자라고 특히 R&D 예. 활동 같은 걸 하고요. 그럼 정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도 규제했지만 정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R&D,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는 아까 이 통화가치 안정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이 제도적으로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언론에서는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알리바바 비슷한 걸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앞으로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가 하나 펑 터지면은 그게 당장 금융 감독 그다음에 정부 책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교육, 의료 서비스 마찬가지고 이 제조업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자기 책임을 좀 사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그 대신에 자율성을 좀 늘리는 걸 해주면은 지금도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경쟁력이 하나 더 높아지고 우리가 이 뭐가 이룬다 하는 것을 이 시그널로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한때 성공할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화살이 좀 먹혀 들어간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부가 나누는 어떤 이제 큰 개혁들 그런 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적절한 환율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업 경쟁력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정경련에서 우리 기업들이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엔저를 극복할 것을 있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기업 경쟁력 올리겠다. 또 원가 절감하게 되면 또 뭐 고용을 축소하거나 뭐 이런 또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가 절감 일단 한 42%로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환해지나 또 투자 상품을 자기들이 준비하겠다. 뭐 16%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수출 단가를 조정하겠다. 다 가격을 좀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16%였고 또 이렇게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겠다. 조금 전에 이제 달러, 엔화, 위안화 뭐 이렇게 그게 약 한 3%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의 대응책인 정경련의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아까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얘기 들었지만 어떤 진짜 핵심적인 그런 그 역량을 갖춘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 핵심적인 역량을 키운다 그러면 이런 엔저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중에 엔저로 인한 수출 시장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엔저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일본 소재 산업 앞서도 말씀드린 핵심 산업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임금도 쌉니다. 전기질 훨씬 좋습니다. 전기료도 더 쌉니다. 충분히 그럴 여건을 갖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새만금청 거기서 일본 기업을 유치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저는 그 디플레 파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논의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디플레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일본이 번원 통화를 47% 풀었고요. 올해도 10월까지 32% 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13% 올해 한 10% 정도 되는데 일본과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회사들 요새 일본 주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 주가 비실비실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공적연금이 이번에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올해 보니까 외국인이 한 순매수를 한 6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일본이 2조 8천억 거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금융시장에도 일본 자금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의 그 우량 기업들 좀 인수 합병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좀 인수 합병 M&A 이쪽에 좀 역량은 좀 부족한 편 아닙니까? 부족하죠. 예. 근데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 능력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들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계 회사들도 이용할 예.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좀 엔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엔저 위기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요. 오늘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대 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세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 쌀쌀하더니 모처럼 이제 포근한 주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한데요. 주말 나들이에는 뭐 좋은 날씨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182년 만에 윤달이 끝나는 날이라 뭐 결혼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나들이 반납하고 결혼식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이 또 한 건 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60-300-4982 오늘은 4번 타자 홈런왕 저 김성남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낸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 이어졌었고요. 자, 그 행진에서 10일 거래일 동안 7일을 상한가를 먹었던 기록 잘 아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밀고 있는 황금알 기법의 복리 수익을 만들어 나가게 되겠는데요. 자, 이 황금알 기법의 수익 역시도 지금의 이러한 상한가 수익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인바디라는 종목 잘 아실 텐데요. 이 인바디라는 종목이 황금알 기법의 복리 수익으로 무려 170%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ARS 관련 추천 종목 완리만 하더라도 바로 추천드리자마자 31%의 수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의 종목도 볼까요? 대원제약이 35%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대박 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바로 첫 번째 한번 써볼까요? 바로 항만물류 정보화 IT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분기까지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실적을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보너스 실적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개발도상국의 개도국들의 지금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더욱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주봉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수렴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 30-40% 이상의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 지금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항만 물류 정보화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이미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의 실적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회사라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까지도 성장성이 더욱더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일간의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자, 자,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드릴 저 김성남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060-300-4982 4번 김성남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